예,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자, 오늘도 동아시아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각국의 근대화와 민족운동의 전개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개화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통리기무아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리기무아문은 근대적인 행정기구로서 하위에 12사가 있고 이 12사가 실무를 담당을 한다. 자,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별기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별기군은요, 구식군대와 다르게 신식 군대로서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았고요. 이런 근대식 군사훈련을 시킬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여서 이 별기군이 군대식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자,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절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절단, 1차에서 4차까지 수신사를 발견하는데, 이 수신사는 일본에 다녀오고요. 조사 시찰단도 일본에 다녀오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에는 영선사가 다녀오고, 그 다음 미국에는 보빙사가 다녀옵니다. 먼저 이 조사 시찰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수신사와는 다르게 조사 시찰단은 좀 사신의 그런 형식을 갖추고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정척사 세력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보수파죠. 보수파 유생들이겠죠. 보수파 세력의 반발 때문에 좀 그런 그 사신의 또는 사절단의 그런 이제 형태로 출발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암행어사 같이 그렇게 꾸며놓고 그렇게 일본에 다녀오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에 간 영선사는 다녀와서 기기창을 설립을 하는데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기기창은 무엇이냐면 근대식 군수공장을 의미합니다. 군수공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무기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파견됐냐면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에 이제 미국과 수교를 기념하여 이제 미국과 수교를 이제 기념하면서 보낸 사절단이 누구냐면 바로 보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서양과의 조약 체결인데요. 항상 그렇지만 최초가 중요해요. 그 최초가 무엇이냐, 바로 조미소 통상조약입니다. 자, 조미소 통상조약은 최초로 서양 세력과 맺은 조약으로 우리가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최해국 대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해국 대우라고 하는 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A와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는데 A와 B 사이를 맺을 때 A는 B에게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A와 C를 맺었는데 A는 B한테 2,000원을 준다라고 했지만 A하고 C하고 했을 때는 5,000원을 준다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은 거야. 그렇게 했을 때 A는 B에게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A하고 C의 지금 조약을 맺었던 내용이 A와 B와 맺었던 조약 내용보다 어때요? 더 좋죠? 그랬을 경우 A는 B에게 자동으로 특별한 또 협의 없이 최혜국 대우 조항에 의거해서 얘한테 2,000원이 아니라 5,000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조약을 맺은 국가에서 다른 제3의 국가와 맺을 경우 그 제3자와 맺었던 그 조약의 내용이 본국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B와 이제 B나라가 되겠죠. 이 미국과 맺었던 그 조약 내용보다 좋을 경우 최혜국 대우의 조항에 의거해서 자연스럽게 월등한 그 내용을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최혜국 대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개화정책에 찬성하면서 개화정책을 진행해 나가자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개화정책을 반발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정척사 사상가들이 일으킨 운동, 즉 위정척사 운동이 되겠습니다.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키다 바른 것을 그리고 배척하다 사악한 것을.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느냐? 바로 보수적 유생들이 원하는 것은 성리학적 질서죠. 성리학적 질서, 그죠? 조선의 전통적인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사가 무엇이냐면 서양 세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정척사 운동은 보수적 유생들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뜻하고요. 우리가 한국사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의 위정척사 운동에는 바로 다음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첫 번째로 척화주전론이 있어요. 이양록 기정진의 척화주전론, 그 다음에 외양일체론이 있어요. 이제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그 다음에 영남만인소가 있어요. 예,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영남만인소. 자, 요 세 가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또는 미국이나 이런 애들과 수교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운동을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모군란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 봤었던 신식군대 있죠. 별기군이에요, 별기군. 이 별기군의 반대로, 그러니까 별기군이 이렇게 대접받는 가운데에 프레접을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누구냐면 구식군인들이에요. 이 구식군인은 당시 민씨 정권 하에 있을 때 이들이 13개월 가량 봉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우와 13개월 만에 월급이다 해서 딱 받은 쌀이 어땠느냐, 막 모래 막 섞여 있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불만이 폭발을 하죠. 또 하층민은 이런 이게 뭐야죠? 이 무능력한 이제 정부를 탓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양곡이 무제한으로 유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쌀 부족 현상을 겪게 되죠. 그래서 쌀 부족 현상을 겪게 되면은 쌀값이 어떻게 돼요? 쌀값이 폭등을 하죠. 쌀값이 폭등을 하면은 백성들은 항상 뭘 먹고 사는데, 밥을 먹고 살아야 일을 할 거 아니야. 밥을 못 먹으니까 어때요?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즉 구식군인과 하층민이 연합해서 일으킨 것이 무엇이라느냐면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모군란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이 되지만 이 이모군란으로 인한 이 영향력은 가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청군이 한성에 주둔하면서 내정 간섭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무역 장정을 체결합니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는데,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청상인의 내지 무역 허용. 자, 청상인의 내지 무역 허용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내지 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청상인이 거류지 밖, 한마디로 개항장에서 벗어나서 내지라고 한다는 것은 안쪽의 땅이란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집 앞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개항장에서 예전에는 못 나갔는데 이제 개항장보다 밖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우리는 내지무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류지 밖 내지에서 상업 활동할 수 있는 거, 상업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내지무역이다라고 얘기해요. 어쨌건 청나라 상인들에게 거류지 밖 내지까지 진출해서 상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흥선대원군을 납치하는데, 사실 이 구식군인들과 하층민이 불만 폭발하면서 누구를 쫓아가느냐면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요. 흥선군을 찾아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그럼 여기를 때리고 부수고 죽여, 이렇게 타겟을 지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뭐 민씨 정권의 일부 고관들도 막 잡혀 죽고, 그 다음에 일본인 교관도 죽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도 이때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죠.
자, 어쨌건 이런 흥선대원군에 납치할 때 그것은 이모군란의 이제 주모자라는 이유로 청나라에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하는데 일부 어떤 이제 책들을 보면은 이게 전부 민씨 정권이 의도한 대로다라고 이야기를 나와 있는 그런 그 책이 있어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화 세력의 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화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청나라와 일본, 청나라에 대한 외교 관계,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외교 관계 측면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이 개화 세력이 분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의 전통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온건개화파, 그 다음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비판하고 일본과 관계를 더욱 맺고자 하는 급진개화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온건개화파의 김홍집,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의 김옥균, 박용효,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나중에 한국 근현대사를 하면서 더더욱 이제 더 많이 보게 될 인물들인데, 김홍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갑오개혁 때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 때 한번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박용효 같은 경우에도 갑오개혁 때 보게 될 겁니다. 뭐 나중에 이제 김홍집, 박용효, 연립내각 구성 뭐 이제 요런 거 관련해서 나올 때 박용효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와요. 자,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의 전통적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합니다. 그래서 동도 서기, 그 다음에 화혼, 양제, 그 다음에 중채서용 모두 같은 말이에요. 예, 요것을 주장을 하고요.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이들은 문명 개화를 요구합니다. 문명 개화를 주장하죠. 문명 개화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그 진정한 근대화를 이루자라는 것이 문명 개화고요. 청나라에서 실시했던 양무운동, 즉 중채서용, 동도서기, 화혼양제의 뜻은 뭐냐면, 양식이나 틀이나 전통 같은 것은 원래 우리나라 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 서양의 기술과 문물만 받아들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온건개화파. 그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서구화를 실시해서 우리가 진정한 근대화를 이룩해야 된다. 이것은 급진개화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1884년에. 자, 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급진개화파의 정치적 입지악화로 인해 정변의 계획을 하려 한다. 자, 급진개화파가요, 잠깐 정권을 잡았을 때, 사실상, 이게 고종에게, 이제 여러가지 이제 개혁안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개혁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개혁 내용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문국 설치가 있어요. 방문국이 무엇이냐면, 나라의 신문을 찍어내는 곳을 방문국이라고 그래요. 이 방문국을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개화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금이 부족하게 된 거야.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어디에서 해결할 것이냐, 일본에 가서 차관을 도입하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일본 차관 도입이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정치적 입지가 약화하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종은 이 급진개화파들을 믿었단 말이야. 그런데 급진개화파가 믿고 있는 일본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보수파, 그 다음에 온건개화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청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일본과 친해지는 저들을 좋아할 수는 없었던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급진개화파들은 이런 정치적 입지 약화를 계기로 정변의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참에 청나라가 프랑스랑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한성에 있었던 병력의 절반이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를 기회 잡아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약속을 받고요. 그랬는데 이 일본의 후원을 받아서 정변을 일으켰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개화당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청에 대한 사대 폐지, 신분제한 문벌 폐지, 그 다음에 지조법 개혁,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조법은 세금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개혁을 진행해 나가는데 청군이 돌아와요. 그래서 청군이 개입하면서 3.1천년으로 끝나게 되고 이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개화 정책이 위축이 되고 내정 간섭이 더더욱 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일본과 맺은 조약, 즉 한성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맺은 조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텐진 조약이에요. 자, 한성 조약과 텐진 조약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한성 조약은 일본에게 배상금 지불해라. 그 다음에 공사관 신축비 내라. 네. 자, 요게 바로 한성 조약입니다. 이건 조선과 일본끼리 맺은 조약이고요. 텐진 조약은 청과 일본끼리 맺은 조약인데 텐진 조약은 무엇이냐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모두 조선에서 철군한다. 단 조선 진입 시 조선에 들어올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알리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붙여요. 근데 이 텐진 조약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바로 청일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청나라가 다른 그 서양 나라들과 맺었던 텐진 조약 있잖아요. 그거랑은 전혀 다른 새로운 텐진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갑오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갑오. 자, 보통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알고 있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이 언제 일어났냐면 갑오년에 일어났어요. 1894년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갑오년을 앞에다가 넣었어요. 자, 농민들이 정치와 사회개혁을 주장. 자, 이것을 우리가 반봉건이라고 그래요. 즉, 이 나라의 이런 봉건제도화 되어 있는 이 조선에 대한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반봉건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1차 봉기의 모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 반봉건을 기치로 해서 내걸었던 1차가 전주화약 체결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이 전주화약 체결한 다음에 이들은 집강소를 통해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야. 소위 말하면 자치기구가 되는 거죠. 예,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집강소에서 무엇을 실현하냐? 폐정 개혁안을 실행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나오죠. 집강소를 통해 자치적으로 고를 통치하였음.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본군과 청나라군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을 이제 불법으로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한 개혁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갑오 개혁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건 이렇게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고 개혁 강요하며 그 다음에 청일전쟁을 일으켜요. 청일전쟁 발발을 하니까 이제 이런 그 외세가 이제 나가라, 너네 꺼져라 이렇게 주장하는 반외세 정신으로 2차 그러니까 2차 봉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랬는데 이 반외세 2차 봉기가 공주의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이 청일 양군 파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요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네. 자, 그러면 청일 양군 파병에 뭐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쟤네들이 맺었던 텐진 조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텐진 조약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데 이게 공주 우금치 전투다. 예, 전투에서 대패를 하면서 주모자들이 모두 체포되어 사형이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동학농민운동은 완벽하게 진압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같은 해에 갑오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는 조선은 그 당시에 교정청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교정청은 자체적인 개혁기구예요. 자체적인 개혁기구였어요. 근데 이 개혁기구를 없애버리고
일본의 압박으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이 군국기무처에 누구를 집어넣느냐? 김홍집을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1차는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어쨌건 일본의 조선정부 장악을 하면서 개혁을 강요하니까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김홍집 내각이 개혁을 한 것을 우리는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청에 대한 사대를 폐지하고 왕실과 정무를 분리하는데 이건 누구 때문이냐면 명성황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성황후. 소위 말하면 우리가 민비로 알고 있는 이분이죠. 네. 이 민비 때문에 왕실의 업무와 그 다음에 정치 업무를 분리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근대 내각제를 수립을 했고, 지조법, 여기서 말하는 지조법은 뭡니까? 그렇죠. 세금 제도죠. 그 다음에 신분제와 노비제를 폐지를 합니다. 참고로 이 홍범 14조는 1차 개혁이 아니라 2차 개혁 때 등장하게 되지요. 자 이제 을미사면 볼게요. 자, 을미년 바로 1895년 다 바로 다음해죠.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들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요. 네. 그랬는데 이 일본 이제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랴오둥 반도를 한량하는 것이 이 조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삼국 간섭을 통해서 랴오둥 반도를 반환을 하게 돼. 이 반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에요. 이 세 나라가 간섭한다. 랴오둥 반도 한량하고자 하는 것을 간섭해서 다시 청나라에 돌려줘요. 그것이 삼국 간섭이에요. 자, 이쯤 됐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정 간섭을 심화했겠지. 근데 삼국 간섭이 터지니까 일본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민비의 정권, 즉 민씨 정권은 어떻게 하겠어? 칠러 정책을 추진하겠죠. 와, 러시아가 세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본이 자기의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그러니까 다시 확고히 하고자 어떻게 하냐? 민비를 죽여버려요. 그것을 우리는 을미사변이라고 그러고, 이 을미사변으로 해서 고종은 궁을 버리고 아관,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피신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는 아관파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조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사이공 조약 이후에 1863년 캄보디아를 보호령으로 삼아버려요, 프랑스가. 그러면서 1867년에는 코친차이나 3성을 추가 한량함으로써 코친차이나 6성이 모두 프랑스 영토로 한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충격을 먹은 거야. 야, 이거 프랑스가 진짜 이거 우리나라 완전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예, 그러면서 서구식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응유엔정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개혁을 하는데요. 관료제도, 그 다음에 근대식 군대, 그 다음에 조세제도, 근대식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프랑스의 침략이 강화가 되면서 북부에 있는 통킹 지방을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베트남의 개혁을 통해서 각지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은 프랑스는 베트남을 보호국가를 만들다가 결론적으로 베트남이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베트남을 보호국가를 했을 때 청나라가 프랑스와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884년에. 그런데 이 청푸전쟁은 누가 이기느냐면 프랑스가 이겨요. 그러자 이 베트남 안에서는 베트남의 학자와 관리들이 근황운동을 전개해서 왕을 이제 지키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근황운동은 실패를 하게 돼요. 왜 실패를 하게 되느냐? 함기 황제의 알베리 유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함기 황제, 즉 베트남 황제를 알베리로 보내버리니까 근황운동은 성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남쪽 지방을 다 먹고 사실상 보호령 삼고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군대를 끌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 통킹 지방까지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이제 변동을 하게 되는데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확립이 되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일본은 거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치상 일본은 항상 이 책봉 조공 질서에는 빠져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새로운 국제 질서 볼게요. 아편전쟁 이후부터 서양과 계속 조약을 체결하기 시작해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청나라, 그 다음에 조선이 되겠죠.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데, 즉 무슨 말이냐, 이전까지는 중국 중심의 책봉과 조공 질서였다가 요것이 조약, 서양의 나라들과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그런 일본과 같은 이제 신흥 강국들과 조약을 맺는 체제로 변동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볼 것이 뭐냐, 청일 수호조규라는 겁니다. 1871년에 맺은 건데, 먼저 이 조약은 청나라의 이용장과 그 다음에 일본의 다테 무네나리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청나라와 일본이 드디어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조약이다라는 거에 의미가 좀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규정 간단하게만 보자면 쌍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호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쌍방, 최혜국 대우를 무효화하는 거예요. 최혜국 대우를 미인정, 인정이 아니라 미인정,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호, 그러니까 쌍방,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상호, 관세율을 협정으로 정하여 시행을 한다. 자,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청나라가 일본보다 강력한 국가의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 이 두 나라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 청일 수호조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본의 세력 확대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일본이 더더욱 조선에게 그 다음에 자기 일본 주변에 있는 국가 지역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자, 일본은 조선에게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의 전통적 관계를 약화하기 위하여 자주국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게 되고요. 류큐, 그러니까 지금의 오키나와죠. 류큐 왕국을 병합을 하여서 지금의 오키나와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텐진 조약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텐진 조약 말고 방금 봤던 텐진 조약 있죠. 청나라 일본 사이에 맺었던 텐진 조약, 갑신정변의 계기로 조선에서 청군과 일본군을 동시 철수한다. 이후 파병 시 상호 통복을 약속한다. 이것이 청일전쟁의 원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다음 청푸전쟁을 볼게요. 1884년 청푸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는 베트남에 대한 청의 종주권 자체를 상실을 하게 되고 베트남과 청의 책봉 조공 관계 역시 파기가 된다. 자,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청일전쟁과 국제질서의 재편이란 말이 있는데 청일전쟁에서는 누가 이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일본이 이기잖아. 그죠? 그래서 배경을 보면 먼저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인데 뭐 상권 다툼도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 이권 이제 대립도 있었는데 먼저 전개에 대해서 보자면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서 조선은 청나라를 불렀는데 일본군이 따라 들어왔죠. 뭐 때문에? 자, 다시 무슨 조약 때문에? 텐진 조약 때문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군은 경복궁을 곧장 점령을 해버리고 풍도 앞바다에 있는 청나라 군함을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개시가 됩니다. 이 청일전쟁의 결과는 일본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리순도 장악하고 랴오동반도, 그러니까 료동반도도 장악하고 그다음에 산동반도 일부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장과 이토이로부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서 청나라는 더 이상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또한 타이현과 료동반도를 일본에게 할령을 하고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또한 4곳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요. 그렇지만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요동반도는 다시 반환을 받았고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립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청일 전쟁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이로 인해서 조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느냐? 청나라의 영향력이 상실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이 대한제국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이 뭐냐? 한청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박제순과 청나라의 서수봉 사이에서 체결된 건데 무슨 자격? 균등한 자격이에요. 대한제국과 청나라는 같은 위치의 나라인 자격에서 맺어진 게 조약이에요. 예, 장정은 조선이 청나라에 복속되어 있을 때 맺은 것이 장정이고, 균등한 자격으로 거류민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권대사를 교환하여 총영사관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개항지부역과 중요하죠. 상호 서로 영사재판권 즉 취해법권을 인정한다.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아마 시험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김에 같이 체크를 하세요. 자, 이로 인해서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가 완벽하게 붕괴하고 열강의 청에 대한 분할 경쟁이 가속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오늘 내용이 많이 길었는데요. 계속 우리가 지금 근대화, 그 다음에 근현대사 쪽으로 많이 좀 보고 있잖아요. 사실 원래 근현대사 쪽이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 배웠던 내용,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교과서를 통해서 서로 매칭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